8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나 특정 정당 지지선언 등 예상대로 이 후보자의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이한 사건 수임 등 새로운 논란거리도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유정 후보자의 이른바 정치적 편향 문제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먼저 제기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5, 6회 정도 주로 진보적 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줘 일종의 예방주사를 마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좀 잘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사실상 정치인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난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가 여권 인사가 장으로 있는 지자체로부터 특이하게 많은 사건 수임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이유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한 사건 324건 가운데 146건, 비율로 치면 45%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법무법인으로부터 8억 6천만 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 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등은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송 쪽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들 그 밖에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 이유정 후보자는 세금 포탈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 4월 임명된 이선혜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2명이 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9천 건이 넘는 문서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발견된 문서 파일은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222건 등 모두 9,308건이라며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 작업 도중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서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 파일은 지난 2013년부터 제2부속실이 폐지된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제2부속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최근 수집한 증거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검찰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도 법원이 오늘 오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모레 내려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엔 원 전 원장 선고 공판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중계 불허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곳과 댓글부대 동원 의혹을 받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지지단체였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변철환 전 대변인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지지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의 개입이나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오늘 관련 증거 추가 제출에도 법원이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원전 원장 선고는 기존 증거를 토대로 법원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대한변협의 한 해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데 제26회 변호사대회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개혁이 화두이긴 화두인가 봅니다.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가 법치주의와 법조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보니까 이번 변호사대회 제목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뭐 이런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대회는 한 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이 대한변협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네. 퇴임을 한 달 정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신해 이제 법원에선 최초로 여성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에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그리고 정부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 개혁을 대주제로 각종 심포지엄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심포지움은 뭐 어떤 심포지엄들이 열렸나요? 네, 법원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제 심포지엄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 네. 뭐 내용이 어떻게 되던가요? 현직 변호사들이 보는 법원과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한마디로 법원과 검찰 이 모두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너무나 획일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네. 이제 독립적 헌법기관인 대법원만 해도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로 이어지는 이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네, 일단 법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폐지와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이 두 갈래로 이제 나뉩니다. 네. 우선 대법원장은 대법관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또 현행 판사 인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통해서 이제 고등 법원장 이하 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이제 실질적인 대법관 선출위원회 수준으로 이제 위상을 올리면 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이제 변협의 주장입니다. 네. 결국 뭐 구조적으로 대법원장 힘을 좀 빼놓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것도 인사가 만사라고 역시 네. 인사제도 개선의 논의가 집중됐는데요.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가 이제 쥐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네. 이른바 우병우 사단 논란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단절시켜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 검찰총장부터 청와대나 법무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후보 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추천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검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변호사 대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던데 검찰 개혁 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변협 주장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얼마 전에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여러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법조개혁 목소리 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도 1심 양형 등을 사유로 항소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미르 K재단 출연금 204억 원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더 큰 중형이 선고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로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고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묵시적 청탁 이런 게 원래 뇌물 관련해서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면 좀 특이한 경우인가요? 정확하게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굳이 법원이 묵시적 청탁 여부를 이렇게 굉장한 쟁점으로 두고 심리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격이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런 점에서 부정한 청탁을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죄 재판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개개 행위와 연관이 없어도 대통령이면 어쨌든 돈 주면 그 포괄적으로 뇌물 성립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경우가 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례와 이 사례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설치를 하면서 그 사안은 단순 뇌물죄였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제3자 뇌물 제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직접 받아 챙겼는데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률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뇌물 공여, 단순 뇌물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법원이 과도한 고민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또 가장 궁금한 게 징역 5년. 이거는 뭐 어떤 계산, 어떤 산수로 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재산 국외 도피죄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지금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외 도피한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경을 한번 하면 2년 6월까지로 감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감경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정해진 형량 안에서는 징역 5년까지는 딱 맞추고 더 깎아주진 않았다. 이런 게 법원 입장인 모양이네요. 그런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 항소심에서는 뭐 그쪽으로 재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당연히 집행유예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야 되거든요. 지금 1심은 5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전략으로는 추가로 무죄를 받아내는 것,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나에게 유리한 정상을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되도록 형량을 낮춰보는 것, 2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뭐 더 유죄를 받아내서 무조건 5년 이상 뭐 그렇게 하겠네요. 네, 특검이 항소했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항소할 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항소심에서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따라서 항소한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둘 다 그러면 정말 또 사활을 걸고 싸울 것 같은데 좀 섣부르긴 하지만 전망을 해본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요즘 법원이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1심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정확하게는 양형을 한다고 하는데 양형을 할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면 1심을 존중해라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과연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가 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워낙에 특수한 사건이고 또 쟁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는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이 받고 있는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선웅 서울 강남구 의원은 오늘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직원 1명과 함께 구청 전산센터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CCTV 자료는 이미 확보했다며 신 구청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회사 돈으로 자택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내달 19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 24일과 25일 조 회장과 조 회장의 부인을 소환했으나 조 회장 측은 신병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30일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합니다.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장이 주재 발표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내일 제47회 상속 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엽니다. 김현경 변호사의 주재 발표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후견 제도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논의합니다. (8월 2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